약 140억 년. 우주의 역사, 그 여행의 시작. 과학적 진리를 감성적 공감으로 풀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 우주를 향한 발걸음, 나사 프로젝트, 우주 탐사의 기획자.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펼쳐 보이는 내 우주의 신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과학 교양서의 고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건 2019년이었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는 듯 펼쳐진 다양한 내용들이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칫 자만해질 수 있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칼 세이건은 1934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우크라이나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뉴욕 엑스포의 미래의 미국 코너에 깊은 인상을 받고 과학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 한 명으로 20세기 후반 대중들에게 천문학 붐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코넬 대학교 천문학 및 우주과학과의 데이비드 덩컨 석좌 교수로 재직했으며 나사에서 마리너 파이오니어 보이저 바이킹, 갈릴레오 패스파인더 화성 탐사선 등 많은 우주 탐사선 계획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부인을 만나게 되고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 책이 코스모스이다. 그는 탐사선 계획인 마스 패스파인더 프로젝트에 관여하던 중 2년간 투병해온 골수이형성 증후군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1996년 12월 별세했다. 이후 패스파인더는 1997년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으며 착륙 지점은 고인을 기려 칼 세이건 기념기지로 명명되었다. 지구는 바다에 비유하면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이다. 생명체에 비유하면 분자도 아닌 최소 단위인 양자에 가깝다. 76억 인구를 품은 지구는 무한한 우주 속 창백한 푸른 점 하나일 뿐이다. 우주는 끝을 알 수 없이 무한하다. 태양계가 2억 2천만 년을 돌아야 하는 우리 은하. 그리고 그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더 있다고 한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우주의 진리, 전 세계를 아우르다. 우주와 같은 엄청난 주제를 다루기에 한 사람의 일생은 너무 짧고 부족하다. 진리는 세계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서서히 밝혀지게 마련이다. 우리 먼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아주 뻔한 것들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었음을 의아해할 것이다. 이것은 무려 1세기에 세데카가 남긴 문장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말이다.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다. 이 책은 과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학문이 녹아있다. 잘 쓰인 에세이 같기도 하고 우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써놓은 책이다. 코스모스는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나를 벗어나 전 지구적 관점을 고민하게 만든다. 보이저 1호가 우주에서 촬영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지구의 모습은 우리 하나하나가 무한한 우주 속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코스모스는 각자의 이익만을 챙기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코스모스의 의미. 제목이 코스모스인 이유는 우리가 우주를 지칭하는 말은 영어로 코스모스, 유니버스, 스페이스가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 가지 다 우주이다. 스페이스는 우리가 실제로 탐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우주. 즉 탐사선을 타거나 인공위성을 띄워서 가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이다. 유니버스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이며
코스모스는 카오스의 반대말로 인간이 인식하는 주관적 대상으로서의 우주, 즉 우주를 바라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우주, 그런 걸 코스모스라고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우주로 번역했다면 기존의 의미를 축소시켰을 것 같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 순서가 아닌 이야기의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다.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 근본적으로 인류는 밤하늘을 그리워한다. 지구라는 행성 위에 있는 국가들의 국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미국 국기에는 별이 50개이고 그레나다와 베네수엘라는 7개, 중국은 5개 등 모든 국기 중 거의 절반 정도의 천문학적 상징물이 들어있는 셈이다. 이것은 문화권을 초월하고 사상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각 나라의 국기에 가득한 별. 브라질의 국기에는 천구가 그려져 있고, 대한민국의 국기에는 태극, 건곤감리, 천체 상징물이 들어있다.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나왔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알고자 더불어 코스모스를 변화시키고자 태어난 존재이다. 인류는 우주 대폭발의 아득히 먼 후손이다. 우주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200억 년 전의 우주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높은 밀도의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폭발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빅뱅이라 부른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폭발의 수많은 파편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10억 년 정도가 흐르면서 퍼져나간 파편들이 덩어리를 짓기 시작했으며 밀도가 높은 파편 덩어리들은 밀도가 낮은 물질들을 끌어당겨 집단을 형성했다. 이것을 바로 은하라고 부른다. 각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과 행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우주의 중심에서 80억 년 정도를 빛의 속도로 달리면 우주의 끝자락에 존재한 은하가 있다. 이 은하는 별이 아주 많으며 4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먼지만한 아주 작은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태양이다. 그리고 그 태양을 도는 태양계의 행성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요 범주를 태양계라고 부른다. 결국 이 무한한 우주 속의 우리 지구는 말 그대로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인류는 영원 무한한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인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극히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하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히 많은 세계 중의 하나일 뿐이다. 과학의 시작. 이오니아.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 그리스 남부와 터키가 맞닿은 곳에 보석 같은 섬들이 있었다. 기원전 6세기 이오니아 지역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말을 생각할 정도로 최초로 과학이 발달한 곳이라고 한다. 과학은 이오니아에서 태어났다.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러 섬에서 다양한 정치 체제가 발달했고 때문에 자유로운 탐사가 가능했다. 이오니아인들은 미신을 배척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해냈다. 이들이야말로 인류의 문명과 인간 정신 발달에 진정한 기여를 한 위대한 개척자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과학책이 아닌 윤리 시간에 배운 그 철학자들이었다. 첫 번째로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탈레스이다. 그는 세상의 근원은 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림자의 길이와 태양의 고도로 피라미드 높이를 계산했다. 오늘날에도 달 표면의 산 높이를 잴 때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인 세상의 근원을 숫자로 말한 피타고라스이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추론했고 우주는 질서에서 움직인다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다. 이만큼 과학은 그리스에서 발전을 했다.
그러던 중 화려하게 꽃 피웠던 과학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유는 실용적 가치를 얕잡아 보는 풍조가 고대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과학 실험은 육체 노동이었다. 그러므로 육체 노동은 노예임을 뜻했다.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건데 과학 실험에 실용적 가치를 얕잡아 보는 풍조가 만연했으니 누가 과학을 했겠는가? 플라톤은 천문학자들에게 천상의 문제를 생각하되 하늘을 관측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즉, 하늘을 관측한다거나 실험하는 것은 노예에게 맡기라는 말이었다. 결국 이런 사회 구조로 인해 이오니아의 과학은 결국 쇠퇴하고 만다. 지식의 보물 창고. 알렉산드리아. 그러다가 BC 300년 지금으로 보면 2300년 전에 지적 깨달음의 중심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바로 지금의 이집트이다. 그런데 왜 이집트였을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동서양을 제패한 인물.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알렉산더 대왕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외래 문화를 존중했고 개방적 성격의 인물로서 지식 추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약 600년 동안 인류를 우주의 바다로 이끈 지적 모험을 잉태하고 양육한 곳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제일 가는 자랑거리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과 그 부속 박물관들이었다.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과 알렉산더 대왕의 공통점은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오픈 마인드의 소유자.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를 세상 지구의 과학 보물 창고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엄청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위치적인 특성상 알렉산드리아를 지나는 많은 무역선들에게서 검문을 통해 무역선의 모든 기록물을 수집해 그 데이터를 도서관에 보관했다고 한다. 알렉산드리아의 정박한 상선은 검문을 받았는데 목적은 밀수품 적발이 아니라 책 찾기에 있었다. 책 두루마기가 발견되면 즉시 가져가 사본을 도서관에 보관한 것이다. 정확한 수치를 어림하긴 어렵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는 책이 50만여 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의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집대성하려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의 암흑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로마 시대가 도래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책보다는 쾌락을 좋아했다. 과학자이자 점성술사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등장한다.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구 모형을 제작했다. 천구 모형은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다. 결국 로마의 기독교는 천동설을 채택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은 중세의 암흑시대에 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천문학의 진보를 가로막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게다가 폭도들에 의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50만 권이 불타버린다.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은 불타버린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해했다고 한다. 알렉산드리아와 대도서관을 낳은 고전 문명이 붕괴되면서 도서관도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장서의 극히 일부만이 후세에 전해졌고 사방으로 흩어져 고작 글 몇 줄, 종이 몇 조각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들의 전부라고 한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도서 중 하나만 남아있었더라면 과거의 수수께끼들을 많이 밝혀낼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 과학을 이끈 선구자들. 그렇게 과학의 암흑기를 지나 16세기가 되면서 한 사람의 용감하고 고독한 분투 덕분에 현대과학엔 혁명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 아주 위대한 독일 과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이다. 그는 화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이 아닌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는 평생에 걸친 수고로 발견의 환희를 맛보았고 우리는 우주의 이정표를 얻었다. 케플러가 일생을 바쳐 추구한 목표는 그가 죽고 36년 후에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 그것은 아이작 뉴턴의 연구를 통해서였다. 아이작 뉴턴은 미적분을 창시하고 빛의 기본 성질을 알아냈으며 케플러의 제3법칙을 이용해 만유인력 법칙을 구축하였다. 아이작 뉴턴. 그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제일 가는 과학의 천재였을 것이다. 코스모스에 나오는 뉴턴의 일화이다. 그는 뭔가에 꽂히면 미친 듯이 연구를 했다. 태양을 연구하기 시작한 어느 날 거울에 비친 태양의 상을 바라보는 위험천만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몇 시간. 곧 내 두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리 사흘 동안 어두운 방에 문을 닫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태양을 상상하는 일만은 그만두느라고 무척 고생을 했다. 왜냐면 어둠 속에서도 태양 생각만 하면 즉시 태양의 형상이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뉴턴은 과학 연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그리고 뉴턴의 친구가 등장한다. 그는 해성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1531년, 1607년, 1682년 출현한 해성인 모두 같은 해성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에드먼드 헨리이다. 에드먼드 헨리는 이 해성들이 모두 같은 해성으로 76년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밝혀냈다. 동시에 이 해성이 1758년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성은 때맞춰 나타났고 헨리 사후에 이 해성은 헨리 해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76년 주기대로 1986년 또다시 헨리 해성이 관측되었다. 우리는 탐사 위성을 발사해 근접 관찰하기 위해 유럽 14개국 연합체에서 탐사 위성 GO2를 발사했다. 1986년에 나타난 헨리 해성은 핵의 600km 지점을 근접 통과하며 관찰하였고 헨리 해성과 같은 궤도로 나란히 비행하는 랑데부를 성공시켰다. 헨리 해성은 긴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음 헨리 해성은 2061년에 찾아올 예정이다. 코스모스로의 여행. 인류는 가장 먼저 달에 아폴로호를 보냈다. 아폴로 우주선은 미국에서 달 탐험을 위해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된 우주선이다. 이후 금성, 화성 등의 본격적인 우주 연구에 돌입하며 지구와 많이 비슷한 금성에 관심이 많아졌다. 코스모스 여행자 인류의 행선지는 아름다운 지구의 자매별 금성이었다. 금성의 표면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던 시기에 과학자들은 금성이 생물로 가득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구소련 베네라 우주선이 최초로 두꺼운 구름층을 통과해 보니 금성의 표면은 타는 듯이 뜨거운 곳이었다. 그곳엔 늪지도 유전도 탄산수의 바다도 없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480도였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태양과 가까운 수성보다 뜨거운 금성은 말 그대로 불바다였다. 이유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 효과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 지구의 환경을 비판한다. 이산화탄소가 나쁜 건 아니다. 만약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태양 복사열이 다 빠져나가서 빙하기가 온다. 그러나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은 법이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우리도 금성처럼 불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에게 지구야말로 낙원인 듯하다. 그러나 지구의 환경이 지옥과 같은 금성의 현실로 근접할 위험은 없는가? 현재 금성의 표면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
지구는 좀 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존재인 것이다. 인류는 불타는 금성을 뒤로 한 채 외계 생명체를 찾아 화성으로 눈길을 돌렸다. 조지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에 나오는 외계인도 화성에서 왔다. 1976년 화성으로 떠난 미국의 바이킹호는 1년 반의 여행 끝에 화성 착륙에 성공한다. 그곳에서 보내온 사진과 영상을 보고 칼 세이건은 화성의 감동적 순간을 이렇게 전했다. 나는 화성의 지평선을 인류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영상을 그만 넋을 놓고 바라봤다. 이건 외계의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콜로라도나 애리조나나 네바다주 등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지구상의 어느 풍경과 다를 바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 덩이와 모래 언덕들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고 지평선 멀리에는 높은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화성 또한 외계 생명체는 없었다. 코스모스 안에서 인류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무한한 우주 속 지구의 위치. 무한한 우주 속 지구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지구에서 출발해 본다면 지구는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주위를 돈다. 은하라는 것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을 말한다. 지구는 은하의 중심에서 빛으로 약 3만 년의 거리에 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주변에 수십 개가 모여 있다고 한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그런 은하들이 수십 개 모여 있는 것을 국부 은하군이라 부른다. 이 국부 은하군은 천여자리 은하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은하들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 모여 있는 곳으로 1초에 200km 속도로 우리 은하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우주가 이렇게 무한한 곳이라니. 현대의 과학은 고대 세계가 알고 있던 과학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우리의 존재가 무한한 공간 속의 한 점이라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찰나의 순간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우주의 탄생, 빅뱅. 우주의 끝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시작. 점 하나가 터져서 공간을 채운 게 아니라 시공간이 없던 곳에서 무언가 폭발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빅뱅이라 부른다. 우주는 대폭발 이래 지금까지 계속 팽창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주가 영원무궁 팽창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팽창의 방향을 바꿔 수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폭발은 우주 창조의 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전 우주가 완전히 파괴되는 최후의 순간으로 볼 수도 있다. 우주 미지의 공간, 블랙홀. 무한한 우주 속 미지의 공간 블랙홀. 2019년 천여자리 A 은하에서 블랙홀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전 세계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 나사는 그 모습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블랙홀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떤 논문보다 정확하다고 한다. 이 영화는 중력파의 거장 킵손 박사의 연구 자료를 동원해 실체를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리얼한 블랙홀의 모습이 나온 것이다. 우리가 블랙홀에 빠져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중력이 세지니까 스파게티처럼 늘어날 것이다. 강한 중력장을 동반하는 천체를 우리는 블랙홀이라 부른다. 지구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나아가 우주의 깊은 곳을 탐색하는 성간 여행 도중에 까딱 잘못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한없이 길게 실같이 늘어나는 매우 언짢은 경험을 하게 된다.
블랙홀은 명백히 관측된 사실이다. 그런데 빨려 들어가면 나오는 곳도 있지 않을까? 그 질문에 이론적으로 만든 게 화이트홀이다. 그 화이트홀로 나오기까지의 통로를 웜홀이라 부른다. 중력에 따른 막강한 힘을 당신이 신의 특별 배려로 어떻게든 견뎌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검은 구멍이 블랙홀이라면 당신은 시공간의 또 다른 점으로 출현할 것이다. 벌레 구멍, 즉 웜홀은 사과에 뚫려 있는 입구와 출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논해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주가 얼마나 초현실적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1960년대부터 전파 망원경을 통한 외계인 관측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와우 신호. 1997년 8월 15일 와우 감탄사를 적어 넣은 전파 망원경 수신 기록지는 2040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외계인을 보면 서로 침공하는 관계로 묘사돼 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외계인의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지구의 문명이 아기에 찬 외계 문명과 만났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동족이나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려 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남과 어울려 살 줄 모른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배려와 협력이 가능했기에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당신과 우주를 연결짓는 이유.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말 속담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이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내면을 성찰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아닌 외부를 바라보는 것. 우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인류라는 존재는 코스모스라는 찬란한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